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김노훈 임시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싱가포르와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를 치를 예정이죠. 우리 대표팀은 오늘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최종 예선에 오르지만 이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요. 우리 축구대표팀 경기력과 관련해서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지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최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조기 진단을 통해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건데요. 부모님들이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귀 기울여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울국립현충원에서는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됐어요. 네, 주제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였고요. 국가유공자,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추념식에서는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한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 이승초 씨가 사냐에 잠든 전우를 생각하면서 작성한 편지가 소개가 됐고요. 애국가는 신흥무관학교장을 지낸 독립유공자 고 이세영 지사의 후손, 육군 현재천 중위, 4.19 혁명 공로자인 고 박찬세 전 통일연구원장의 후손 최영환 씨 등 6명, 그리고 국방부 성악병 4명이 선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다가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장, 또 고 박수은 소방교 등 4명에게는 국가유공자 증서가 수여가 됐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사이렌을 듣고 좀 놀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렸었는데 행안부가 앞서 이건 민방위 경보가 아니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고 순국선열을 추모하면 된다 이렇게 공지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또 국민 모두가 묵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에 동시에 울렸습니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어제 서울현충원에서는 특별한 유해 안장식이 거행됐다고요. 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국군용사 형제가 75년 만에 넋으로 상봉했습니다. 국방부가 어제 전병섭 하사의 유해를 먼저 묻힌 전병화 2등 상사 묘역에 함께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을 거행한 건데요. 사연은 이 두 형제 모두가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각기 다른 전투에서 어린 나이에 전사를 합니다. 그런데 동생 유해는 전쟁 직후에 수습돼서 1959년에 서울현충원에 안장이 됐는데 형을 못 찾아서 2023년이 되어서야 형의 신원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두 형제가 상봉할 수 있었던 건 그 또 다른 형제 역할이 컸는데요. 이분도 역시 전쟁 당시 입대해서 만기 전역한 참전 용사인데 군 유해감식단에 유전자 시료를 제출을 해서 그게 신원을 확인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이날 봉안식에는 3형제 중에 유일하게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 둘째 후손들이 참석을 했는데 뒤늦게 넋으로나마 만나게 된 아버지 형제들을 보면서 조카들이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네. 돌아가신 아버지가 형님을 그렇게 애타게 그리워했는데 이름만 나와도 울고 군인들만 봐도 울고 그랬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유가족들은 형제가 생전에 살았던 동네에 흙을 가져와서 묘에 뿌렸습니다. 이렇게 6.25 국군전 전사자 형제가 국립현충원에 나란히 안장된 건 이번이 6번째입니다. 오늘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참석했죠. 네, 윤 대통령은 추념사로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에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을 써서 도발까지 감행했다 하면서 북한을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
정부는 이런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고성 추념사를 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도 비슷하게 북한 도발 위협이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는데 안보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겨냥을 했는데요. 지난해 젊은 해병대원이 부당한 지시로 인해 순직했고 최근에 훈련병이 가혹행위 수준의 얼차려를 받다가 순직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사망한 병사의 연결식 날에 술판을 벌인 대통령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역을 별 낯을 없게 만든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앞서 언급되기도 했지만 북한의 이딴 도발로 인해서 현충일 추모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제는 미군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7년 만에 폭탄 투하 훈련을 실시했다고요. 네, 일단 주요 군사 훈련들이 속속 재개되고 있고 또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동안은 사실 이제 뭐 국경일이라고 해도 좀 공휴일 쉰다라는 개념이 더 있었다면 이번에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보다 좀 의미를 되새기는 시민이 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보낸 이 오물풍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육안으로 이거 바로 앞에서 보다 보니까 좀 더 체감이 컸던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의 추모 열기도 뜨거워서 현충원이 운영하는 사이버 참배관이 있는데 여기에 감사하다는 추모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편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뒤에 곧바로 군사훈련들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어제 미군의 전략폭격기인 B-1B가 한반도로 전개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이 B-1B 폭격기는 7년 만에 처음으로 공대지 정밀 유도탄이라고 하는 제2댐을 투하하는 훈련까지 했는데요. 이 제2댐이 뭐냐면 기존 재래식 폭탄에다가 유도 장치와 날개 키트를 장착한 정밀 유도 폭탄입니다. 이건 사전에 목표물을 입력해서 거기를 향해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깊은 동굴 속에 있는 장사정포나 해안포 기지도 괴멸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위성항법 장치 GPS나 관성항법 장치 등의 유도 방식으로도 주간, 야간 정밀 폭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군의 B-1B 폭격기를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가 호위를 하고 B-1B가 투하한 제2댐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군 전략폭격기가 전개돼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벌인 건 올해 들어 두 번째인데요. 특히 B-1B가 한반도에서 제2댐 투하 훈련한 건 7년 만의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군 당국이 이 서북도서 일대 K9 자주포 포병 사격 훈련을 이달 안에 재개할 방침이라고도 알려졌는데요. 네. 실제 재개하면 이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 6년 만에 일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 북한이 그동안 이 서북도서 K9 사격 훈련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서북도서와 맞닿은 북한 황해도 일대를 중심으로 군사적 움직임 등이 예상이 되고요.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에게 이 훈련 방침을 설명하고 안전 조치를 실시한 뒤에 훈련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탈북민 단체가 오늘 새벽에 대북 전단 20만 장을 살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 운동연합인데요. 오늘 새벽 0시부터 1시 사이에 경기도 포천에서 에드벌룬 10개를 이용해서 그 안에다가 이제 대북 전단 20만 장을 넣어서 살포를 한 건데요. 에드벌룬 안에는 대북 전단뿐만이 아니라 예고했던 대로 가수 나훈아, 임영웅 트로트 음악을 저장한 5,000개 USB도 함께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과정에서 경찰 측의 제지 등은 없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 한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북한이 또 추가로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네.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접경 지역 주민들은 좀 그만 보내달라고 호소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여론이 엇갈리고는 있겠지만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여론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 간 단절 움직임은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북한이 동해선 철로를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네, 동해선 철도의 북측 구간이라고 하면 그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금강산역까지 구간을 말하는 건데요. 남북 철도가
분단과 함께 그때 전쟁 때 끊어졌죠. 네. 그러다가 2000년 6.15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이 끊어진 남북철도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 공사를 진행을 했고 2007년에는 반세기 만에 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남북열차 시험 운행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그동안 사용되지 못했지만 이번엔 또 북한이 아예 철거에 나선 건데요. 철도를 포함해서 보여주는 거죠. 남북 간의 물리적 연결고리 우리 아예 다 끊어버리겠다 이런 거고 이 작업자들이 군사분계선 가까이까지 내려와서 좀 보란 듯이 이렇게 철거 작업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선로를 다 치우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북한 동향을 좀 보면 경의선, 동해선 육로도로에도 지뢰를 매설하거나 뭐 가로등을 철거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이어서 이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개성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도 철거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고요. 남북 관계는 경색을 넘어서 이제는 단절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어제 저희 코너에서도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 불참했어요. 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네. 여야는 내 탓 공방을 벌이고 있죠. 네,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건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어제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서 개의했고 여당은 반발하면서 불참했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이날 본회의는 그 목적이 원구성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거였어요. 국회의장에는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우원식 의원 또 민주당 국회 부의장에는 이하경 의원 이렇게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결국에 어제 뽑혔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자당 몫의 국회 부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의장단 선출 표결에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 의원들이 참석을 했고요. 국민의힘이 이걸 본회의를 보이콧한 건데 그 시간에 대신에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가 없었기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찍어 눌러서 오늘 회의를 열고 있다 이런 입장을 펼쳤는데 민주당 측은 또 반발을 하면서 민주당은 이미 10번 넘게 여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국회법을 준수해서 의장 선출하자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고 절차적 과정을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까지 이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라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우원식 의장으로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쉽지 않은 국회를 맞닥뜨린 건데 당선 인사부터 이 원구성 마무리를 강조했습니다. 개원을 늦출 수도 없고 늦춰서도 안 되는데 필요하다면 의장도 함께 밤새말 각오가 돼 있으니 요청한다. 또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내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상임위 배분과는 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빨리 국회를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외에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지막 경고 이런 말도 내놨는데 국회 대표기관, 국민의 대표기관 또 입법기관인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부끄러움을 모르는지 협상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직격을 했고요. 만약에 계속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는 본회의도 이제 필요한데 이것 또한 민주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겠다고 맞서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국회 독재 방지법이 발의됐다고요? 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이번에 발의를 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장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이 가져가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운영위원장도 여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원구성 대치 상황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는 거고요. 김희정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지도부하고 이거 상의가 된 내용이냐 그랬는데 이제 김희정 의원의 말에 따르면 국민의힘 연찬회 때 자신이 발표를 했고 또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안했던 내용을 발의 형태로 준비를 하면 당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같이 통과시키자라는 얘기도 나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초부터 이런 이 차관급 인사들을 중심으로 개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네,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 때 개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제대로 일할 인사들을 찾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맞춰서 새 인물을 찾는 스크린 작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달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그때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 고집불통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각을 전국 국면용으로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러나 이제는 개각이 필요하다. 정부 출범 후에 2년 동안 장관직을 맡은 분들도 있고 각 부처 분위기도 바꿔서 좀 민생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발언에 미뤄봤을 때 아무래도 재임한 지 오래된 부처들부터 교체 대상에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여지고 네. 예를 들어서 좀 보면 현 정부 출범 당시에 임명된 장관이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환경부 한화진 장관 등이 있고 그 외에 복지부 조규홍, 교육부 이주호 장관도 오랫동안 역임한 인물입니다. 또 재임 기간에 꼭 얽매이진 않을 것 같아요. 오래되지 않더라도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개편 대상에 얼마든지 둘 수 있다고도 전해지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언급되는 게 문체부 2차관에 친윤계 이용 전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인사가 검토되고 있다고 하고 지금 이 자리는 장미란 차관이 재임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6월 말에 임명돼서 1년 정도 재임을 한 상태고요. 그러면 좀 지금 가장 유력하게 보여지는 건 차관급 인사부터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이후에 장관 인사를 하는 연쇄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민주당이 정부의 이 동해 석유 시추 계획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원이 나온다면 온 국민이 다 반가워할 일이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당연히 성공을 기원을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인 건데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공하길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서 나중에 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같은 그런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사안은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민간 자본을 유치해야 되는 건데 이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더 나아가서 현실이길 바라지만 박정희 정권 때 한번 우려먹은 아이템이라서 혹시 지지율 방어 땜빵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많다. 이렇게 조금 더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당내 최다선인 추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탄성이 쏟아질 줄 알고 핵폭탄급 발표를 몸소했건만 만만한 백성들아 답답한 공상들아 이 나라 석유 노다지라고 해도 다 돌아서네 라고 썼는데 이게 뭔가 식구 같잖아요. 네. 앞글자를 다 따면 탄핵만 답이다라는 육행시가 나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사뭇 전혀 다른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과거 유전 개발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촘촘하고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준비해 나간다면 오랫동안 염원한 산유국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감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도 좀 민주당에서도 지적하고 여러 의혹들도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 이미 했던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 여당의 주장은 그때랑은 또 기술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성공 시에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고 원가 절감 등에도 도움이 돼서 기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한 단계 도약해서 외교 정치적 위상, 국가 경쟁력이 크게 강화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고요. 무엇보다 산유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여당이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네, 그런데 동해 심해 가스전의 경제성을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네, 이 회사적 분석을 했다는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대표가 어제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을 하기도 했는데 입국장에서부터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기도 했는데 그럼 이 가스전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 아브레우 대표는 그렇다라고 확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밀 유지 협약이 있어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사업성 평가 자체도 석유공사로부터 의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검토한 건 이전에 깊이 있게 분석된 적이 없고 새로운 자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조만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드리겠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그런가 하면 뭐 호주 최대 석유 개발 기업 우드사이드에서는 이 액트지오 이 회사가 분석하기 이전에 영일만 심해 탐사를 먼저 했고 그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철수했다라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이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아브레우 대표가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산자부가 열고요.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수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치졸한 시비여서 그러다 말겠거니 했지만 점입 가경으로 논란이 커지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좀 사실을 밝힌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먼저 순방 비용과 관련해서는 이건 청와대가 관여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관부처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라서 경비에 의문이 있다면 소관부처에 물어볼 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또 기내식 같은 경우에 뭐 한식 세트냐 양식 세트냐 밥이냐 빵이냐 정도의 선택 여지밖에 없는데 총 경비가 많아 보이니 초호화 기내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냐라고 따져 물었고요. 오히려 그러면 기내식 총 경비가 통상적인 것보다 많았는지 따져보고 싶으면 지금 정부의 순방 비용과 비교하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화두가 이제 인도 순방을 셀프 초청했느냐 이런 건데 아내가 원한 게 아니라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장이에요. 세상에 어느 아내가 외교나 외국인을 만나는 일에 익숙하지도 않은 그런 곳에 가서 낯선 나라, 낯선 지역, 낯선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까지 해야 하는 일정을 대통령이 남편 없이 혼자서 수행하고 싶겠느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네. 의사단체들은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공개될 투표 결과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네,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투표는 내일까지 이어지고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오늘 정오까지 이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한 뒤에 결과를 공개를 하는데요.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분야만 제외를 하고 전체 과목에서 외래진료,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그게 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대위는 특히나 기존의 교수들이 이제 좀 휴진하면서 쉬었던 거는 개별적으로 또 날짜를 조율해가면서 쉬었는데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필수 의료 분야 제외하고 전체 교수들이 한꺼번에 휴진하는 식으로 총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도심 세종대로 집회 소식입니다. 동아 면세점 앞에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울역 방향에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반대편 차로를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집회 후에는 전쟁 기념관 앞까지 행진도 예정돼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이 많이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충청권에서 많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망양 휴게소 부근에서 옥산 쪽으로는 37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강원도 쪽의 이동도 오늘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의 정체가 조금 줄어든 게 지금의 53km 구간입니다. 이 중에서도 신갈 분기점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긴 구간 정체고요. 호법에서 여주 분기점 쪽으로도 많이 불편합니다. 원주 분기점에서 새마을 쪽으로도 긴 구간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가 자리를 비운 관계로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정현호 PD랑도 같이 일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끼리 정현호 PD한테는 땡땡 위키라고 누르면 바로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검색창 이런 말을 제가 막 붙여주곤 하는데 그분의 대타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열심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싱가포르에서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를 치러요. 그렇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5, 6차전 2연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이제 싱가포르 원정을 치르고요. 11일에 우리나라로 와서 중국과의 홈 경기를 치르는데 우리가 현재 C조 1위입니다. 승점이 10점이고요. 싱가포르가 지금 현재 4위, 승점 1점.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리가 크게 앞서고 그래서 이 싱가포르와의 경기를 비기기만 해도 11일 중국전에 관계없이 최소 조 2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각 조 1, 2위가 진출하는 3차 예선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다만 우리가 꼭 승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팀 분위기도 분위기겠지만 국제축구연맹 그러니까 FIFA 랭킹에서 아시아 3위 자리를 유지해야 세계조로 이루어지는 3차 예선에서 좀 유리한 조편성을 받을 네. 수가 있거든요. 현재 FIFA 랭킹을 보면 아시아권만 놓고 봤을 때 일본이 18위, 이란이 20위, 그리고 우리가 3위권에 올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조의 이제 일본과 이란을 피해서 다른 조의 톱시드를 좀 받으려면 우리가 아시아권에서 3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호주가 24위, 우리가 23위니까 한 계단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번 2연전에 따라서는 우리가 만약에 뭐 1승 1무를 했는데 호주가 2승을 했다. 이러면 순위가 살짝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싱가포르와의 경기, 중국과의 2연전,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기 이렇게 2연전의 승리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객관적 전력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좀 걱정되는 게 이번에도 또 임시감독 체제로 2연전에 임하게 되잖아요. 네. 어떤 경기력을 보일지 궁금해요. 맞습니다. 김도훈 감독이 이제 임시주의봉을 잡았고 김민재, 서령우, 조규성 선수 그동안 우리 대표팀의 주축이 됐던 선수들이 이번에 부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7명의 새로운 얼굴이 이번에 합류를 하는데요. 그래서 공수 전반에 걸쳐서 좀 새로운 선수 조합을 실험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김민재와 김영권 선수가 없는 수비진은 아무래도 베테랑 권경현 선수가 중심을 잡고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단 박승욱, 하창래 선수를 이끄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사실상 대표팀에서 처음 손발을 맞추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최상의 조합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수비진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없는 최전방도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지난 3월에 늦깎이 국가대표가 된 토종골잡이 주민규 선수가 이번에도 이름을 올렸고요. 네. 193cm의 장신 공격수 오세훈 선수가 이번에 최전방 공격수로 이름을 올려놨는데 대체 자원으로 좀 꼽히고 있는 상태고 이게 아니라면 손흥민 선수의 원톱 전술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도훈 감독이 기대하는 선수가 바로 배준호 선수인데요. 네. 이 배준호 선수가 출국 전 김도훈 감독 인터뷰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거론됐던 그런 선수라서 그렇습니다. 스토크시티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가 있는 프리미어리그가 있고 바로 밑 2부 리그를 챔피언십이라고 하는데 거기 스토크시티 소속이고요. 2003년생입니다. 네. 이강인 선수보다 2살 어린 선수니까 그러네요. 한국 축구의 차세대 스타로 꼽히는 선수인데요. 공격적인 드리블을 통해서 김도훈 감독의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축구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의 투입 시기 선발로 나올 것인지 교체로 나올 것인지 나온다면 어떤 활약을 할 것인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 소식도 좀 살펴볼까요? 하나 이글스가 김경문 감독을 선임하고 새로운 출발에 나섰는데요. 출발 분위기는 좋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백정노장 김경문 감독이 6년 만에 KBO 리그로 돌아와서 지난 4일 복귀전을 치렀는데
김경문 감독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화가 KT와의 원정 경기에서 8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복귀 후 첫 경기부터 특이했던 게 좀 파격적인 라인업을 갖고 나왔습니다. 자신이 스타감이라고 점찍은 유로결 선수를 1번 타자 중견수로, 부상에서 갓 복귀한 하주석 선수를 3번 지명타자로 전진 배치를 했고 네. 또 하나 이적 후에 1루수로만 뛰었던 안치홍 선수를 5번 타자 2루수로 과감하게 기용을 했습니다. 이런 깜짝 라인업은 선수단에 좀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나도 언젠가는 깜짝 라인업에 포함될 수 있다. 아니면 여차하면 바로 낙오될 수가 있다. 네. 이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팀의 변화를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정규 시즌이 지금 한 80경기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가 그렇게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선수들은 더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이 김광문 감독의 복귀전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이 긴장감을 주는 전술은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경기는 어땠어요? 어제도 하나가 KT에 승리하면서 2연승을 이어갔는데요. 어제는 또 새 외국인 투수 바리아가 이 KBO 리그 데뷔전을 치러서 더 관심을 모았습니다. 첫 상대 타자인 KT의 로하스에게 홈런을 허용하긴 했지만 4이닝 2실점으로 무난한 출발을 보였는데 이 경기는 경기가 끝난 후가 문제였습니다. 벤치 클리어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경기가 이제 10점 차 이상으로 이미 승부가 하나 쪽으로 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선수들이 이렇게 큰 동작을 하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하는 게 불문율처럼 돼 있는데 네. 하나 투수 박상원 선수가 8회 이제 마무리로 나와서 김상수 로하스를 삼진으로 처리한 후에 좀 세레머니를 크게 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네. 사실 프로야구 경기 중에는 말씀드렸듯이 불문율이란 게 있는 게 점수차가 크게 났을 때는 이기고 있는 팀이 도루를 하지 않는다든지 홈런을 쳐도 세레머니를 크게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박상원 선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올 시즌 좀 부진한 상황이고 보직이 확실하지가 않은데 새로운 감독이 왔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좀 중심 타자들을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큰 동작이 나왔을 너무 수는 기뻤던 있어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상대팀 입장에서는 보기 싫은 행동일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선수들 간의 불문율을 깨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결국 벤치 클리어링으로 이어졌는데 김경문 감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좀 더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박상원 선수가 잘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짚어볼 수 있는 경기였고요. 어쨌든 두 팀이 오늘 또 경기를 하거든요. 이 분위기가 경기에 어떤 양상으로 그러게요. 흘러갈지 궁금하고 오늘은 또 하나에서 유현진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여러모로 궁금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삼성 라이온즈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박병호 선수의 활약도 요즘 화제더라고요. SSG에 어제 패하면서 6연승에는 실패를 했는데 삼성이 박병호 선수 이적 후에 계속 연승 행진을 하면서 3위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홈런을 계속 때려주고 이제 5연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는 KT에 자신의 출전 기회가 좀 줄어든 것이 불만이다 이러면서 나를 이적하게 해달라 방출 요청을 했었고 다음 날 바로 이제 그 오재일 선수와의 트레이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박병호 선수가 KT에서 타율이 1할 때였고 홈런도 네. 3개밖에 못 치고 있었으니까 뭐 삼성으로 간다 한들 이 선수의 타격감이 빨리 올라올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유니폼을 입고 바로 첫 경기부터 홈런. 그래서 5경기에서 3개 홈런을 쳤어요. 홈런이 아니면 결승타를 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삼성 홈구장이 라이온즈 파크가 좀 타자 친화형 구장이라서 그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2016년에 이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로 이제 개장을 했는데 홈에서 담장까지의 거리는 중앙이 122.5m, 좌우는 9.5m. 이게 잠실구장 다음으로 크기는 해요. 네. 그런데 왜 이 효과를 보고 있느냐. 네. 외야 담장 모양이 부채꼴이 아니라 팔각형 형태예요. 그래서 좌우 중간의 경우가 다른 구장보다 짧은 거예요. 그런데 박병호의 그 치는 홈런 타구가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홈런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이점을 원정팀이 더 많이 누렸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뭐 왼손고포 김영훈 선수가 있고 만년기대주 이성규 선수가 있고 여기에 박병호 선수까지 합류하면서 라팍 효과를 이제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삼성이 현재 3위를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LG 트윈스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다가 이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선 고우석 선수는 이 방출 대기 명단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고우석 선수가 샌디에고로 계약을 했지만 빅리그로 못 올라가고 마이애미로 트레이드가 됐는데 여기서 방출되기 통보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마이애미 외에도 네. 그 고우석 선수를 원하는 팀이 없었던 거예요. 이러면 마이너리그로 다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자유계약 신분이 돼서 뭐 KBO로 다시 돌아오거나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네,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제한한 구단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애미의 마이너리그 트리플 A 팀으로 신분이 이관된 상태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냥 LG로 돌아오지 왜 굳이 마이너리그 있느냐 할 텐데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올 시즌 LG 복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KBO 규정상 이제 포스팅 시스템, 자유경쟁 입찰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메이저리그로 진출을 하면 일단 KBO 리그에서는 임의 해지가 되는데 임의 해지된 선수는 1년 후에나 복귀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우석 선수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해외로 진출했기 때문에 만약에 돌아온다면 내년 2월 14일 이후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복귀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고우석 선수와 이정우 선수가 가족이잖아요. 최근에 이정우 선수도 시즌 아웃이 되면서 이른바 바람의 가족이 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정우 선수와 고우석 선수는 친구 사이인데 이정우 선수 동생과 고우석 선수가 결혼을 하면서 네. 천안 매제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의 아버지인 이정범 전 코치는 아들과 사위를 모두 데리고 지금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미국에 가 계신 그런 네. 상황인데 그런데 아들은 아쉽게 수술대에 오르고 사위는 마이너리그로 가면서 가족 모두가 좀 나름대로 바람이 있었을 텐데요. 네. 이번 시즌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런데 그 예상과는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정우 선수가 어제 수술을 받았는데요. 오타니의 수술을 맡았던 엘라트라체 박사. 이 박사가 이런 스포츠 수술, 의학 수술에는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왼쪽 어깨 관절 왔음 봉합 수술을 했고요. 재활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번 시즌을 나서기는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시즌아웃 판정을 했고 다음 시즌에 완벽하게 돌아오기 위해서 수술을 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나 지금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즌에는 또 키움의 김혜성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도전한다라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인데요. 얼마 전에 에이전트 계약을 발표를 했는데 이 에이전트가 오타니를 담당하는 에이전트여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세계적인 에이전시 중 하나인 CAA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최근 KBL 프로농구에서 대형 트레이드가 성사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네, 사실 KBL은 지금이 가장 조용한 시기고 이제 다음 시즌을 위해서 한 6월 말쯤에 훈련을 하는 시기라 이제 다음 시즌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대형 트레이드가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 대형 트레이드 중심에 LG가 있습니다. 고향 소노가 창원 LG로부터 가드 이재도를 영입하고 포워드 전성현을 주는 마트레이드에 합의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원주 DB가 LG로부터 이관희를 받고 두경민을 내주는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월드셀럽이 된 이관희 선수가 포함이 됐다는 것 때문에 네. 너무 화제가 됐고 또 4명 모두 국가대표 출신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의 몸값을 감안했을 때 리그 역사에 손꼽힐 만한 역대급 트레이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LG 같은 경우는 핵심 선수였던 이재도와 이관희를 내보내고 두경민, 전성현을 영입하면서 팀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시즌 정기리그 2위라는 성적표가 아쉬웠을 텐데 네. 이번에 한번 우승을 해보자. 그래서 우승을 위해서 주전급 선수 4명을 떠나보낸 LG의 선택이 어쩌면 모험이다라는 분도 계신데요. 이런 승부수가 통할지 다음 시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파리올림픽에 이제 50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우리가 구기 종목이 좀 부진하면서 올해 이제 그 파리올림픽은 출전 선수도 확 줄었고요. 네. 그리고 메달 수도 확 줄었거든요. 네. 목표가 금메달 5개, 종합 순위 15위 이내. 이게 목표예요. 그래도 메달 유망 종목 선수들이 좀 올림픽을 앞두고 경기력을 잘 끌어올리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금메달 수는 적을지 모르겠지만 메달 수는 예전과 비슷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만큼 금메달에 가까운 선수들이 많기는 해요. 특히 이제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가 본인이 통증을 견디면서 올림픽을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좀 많은 팬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지난주 싱가포르 오픈에서 중국의 라이벌 천이페이를 꺾고 3개월 만에 우승 소식을 전했는데 제가 이 경기를 봤는데 경기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모습이어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영 대표팀이 파리올림픽 최종 모의고사격으로 열린 마레 노스트럼 모나코 대회에 출전했는데 우리에게 황선우 선수가 있잖아요. 네. 자유형 200m, 100m 모두 우승하면서 대회 2관왕에 올랐기 때문에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 하디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부모님들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시 뒤 저는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 등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요즘이지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져서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 기대합니다. 국내에서는 연말이 되면 연예계와 관련된 상을 주는 일이 많죠. 또 꼭 연말이 아니더라도 각종 영화제 같은 곳에서도 여러 장르에서 상을 주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식이 거행되는 곳에서 상을 전해주는 사람이 상을 받을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수상자와 시상자라는 말을 혼동해서 잘못 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을 주러 나온 사람은 시상자의 명단을 부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상자의 명단을 부르는 것일까요? 시상은 상장이나 상품, 상금 같은 것을 주는 것을 말하고요. 수상은 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시상의 시자는 베풀 시이고 수상의 수자는 받을 수이기 때문에 상을 주러 나온 사람은 수상자의 명단을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상을 주는 행사를 시상식이라고 하죠. 또 상을 받은 사람에게 상을 받은 소감을 말하라고 할 때 수상 소감을 부탁합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시상은 상을 주는 것이고요. 수상은 상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볕이 뜨겁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30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3도 정도 높겠고요. 경기도 고양은 32도, 강원도 정선 31도, 충북 단양과 경북 김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전주 27도, 동해와 부산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 내륙에서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모레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낮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쾌청하겠고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오후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 내륙과 호남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현재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구름이 발달하고 있고요. 일부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산지와 전북 동부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4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웅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대북단체 자유북한 운동연합이 오늘 새벽 경기도 포천시에서 전단 20만 장을 북한 방향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관계가 악화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민생 침해 탈세자 5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이른바 불법 리딩방 운영자와 주가 조작업체 관련자들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념하는 현충일인데요. 그런데 정작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친 독립유공자들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데 또 그 수도 급격히 줄고 있다고요. 네,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헌신했던 독립유공자와 6.25 참전 유공자가 해마다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국권 침탈 전후로 일제한관 애국지사는 현재 단 5명만 생존해 있고요. 네. 6.25 전쟁 참전 유공자 역시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현재 37,969명이 남아 있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각각 37명, 94,000여 명이었는데 국가보훈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작고하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 또 보온을 하려 해도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독립운동 사실을 후손에게 알리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해 뒤늦게 보훈 대상이 된 애국지사도 적지 않은데요. 인천대 독립운동사 연구소에 따르면 광복군이나 독립군으로 활동한 이들은 10만 명, 의병으로 활동한 이들은 3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포상이 이뤄진 경우는 18,000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예로 지난 2018년 건국 포장을 받은 안창호 선생의 조카 안맥결 총경의 자료 정리와 보완에만 2년이 걸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독립유공자로 인정되려면 여전히 본인이나 후손이 자료를 모으기 위해 일일이 발품을 팔아야 하는 데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생활을 온전히 이어나가기엔 부족한 수준입니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65세 이상만 월 42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요. 80세 이상은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생계가 어렵다는 사실이 입증돼야만 생계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6.25 전쟁 국군포로 생존자인 91세 강희열 씨는 5년 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는데요. 참전 명예수당과 생계지원금까지 받아도 강 씨 손에 쥐어지는 건 한 달에 100만 원뿐입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끔은 버림받은 기분이 든다면서 국가를 위해 싸우다 다치고 인생이 어그러진 우리에게 보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라고 착잡한 신경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맘 편히 두 발 뻗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다 이분들의 희생 덕분이잖아요. 네. 영웅이라는 칭호도 부족하기만 한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왜 공항만 가봐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에 탑승한 전직 군인을 향해서 여기에 영웅이 있다. 국가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같은 안내방송을 내보내기도 하고 박수를 보내면서 사회적으로 예우하죠. 네. 또 시민들도 군인을 마주치면 감사의 인사와 함께 꼭 마음을 표현하는 걸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로 지원책도 다양하고 참 비교가 많이 됩니다. 참전용사들 대항으로 각종 이 현금 수당부터 융자 프로그램, 의료시설,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주는데 연금으로 최대 우리 돈 2천만 원 이상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유공자는 역사의 교훈을 몸으로 전하는 살아있는 정신적 유산이자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다 다치는 수많은 이 장병에 대한 지원 역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서연부터 확인해 보시죠. 26살에 입대했던 진현수 씨는 군 훈련소에서 훈련 중 넘어져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추간판 탈출로 부상을 당한 뒤 2달 만에 수술을 받았지만 1년 뒤엔 혼자 걸을 수 없을 지경이 됐고 합병증으로 방광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는 장애까지 생겨 제대 석 달을 앞두고 전역했다고 하는데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역 후 보훈 신청을 하려 했지만 현역이 아니어서 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요. 남은 희망은 부상제대 군인 상담센터뿐이었는데 이마저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다치는 수많은 장병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많이 미흡한데요. 군 안팎에선 현재 보훈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요. 심각한 부상만 보상하는 데다 신청과 입증 책임도 부상병에게 주기 때문인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일하는 장병들을 위해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부상병 지원도 확대한다는 지적입니다. 누리꾼들 역시 같은 내용에 많은 공감을 보내고 있는데요. 촌철살인 한 줄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부를 땐 국가의 아들이고 다치면 너네 아들이냐. 보훈 사각지대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군의 허리로도 불리는 이 간부들이 줄줄이 부대를 떠나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군을 떠난 경력 5년 이상 간부가 9천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말씀하신 군의 허리라고도 하는 대위나 중사급의 중간 간부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비교해보자면 사단급 병력 규모 간부가 한 해 동안 군을 떠난 건데요. 네. 무슨 이유에선지 하나씩 들여다보죠. 먼저 간부들은 밤낮 없이 일하는데 월급이 턱없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올해 대위 1호봉이 258만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군 간부들은 이 병력 관리와 훈련, 당직 등으로 수면 시간을 빼면 모두 근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수당은 몇만 원 수준이라니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예비역 중사는요. 지난 10년간 짜장면 가격은 8배가 올랐고 최저시급은 7배가 올랐는데 중사 1호봉 월급은 고작 4배 올랐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최저임금보다 못한 월급을 받는 간부들은 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월급이 125만 원까지 오른 병사보다 못한 처를 받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의식주를 국가가 보장하는 병사와 달리 간부들은 식비와 주거비 등을 모두 자기 주머니에서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수년간 이 병사 인권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병사와 같은 연령대인 20, 30대 초급 간부들의 업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일선 중대장들이 병사 부모에게 아픈 우리의 약 먹었는지 사진 좀 찍어서 인증해달라 같은 요구를 받는 일이 일상이 돼버린 군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 사람을 소모품 취급하면서 퇴근 이후에도 또 주말에도 시도 때도 없이 명령을 내리는 상관들에게 질려 육사 동기들 사이에선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말도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한 유튜버가 가해자들의 근황을 공개하면서 20년 전 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어요. 네, 지난 주말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 올라온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 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주동자로 지목된 남성의 신상부터 결혼까지 하고 돈 걱정 없이 살고 있다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특히 백종원 씨가 방문했던 식당에서 일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오래전 올라온 관련 영상을 찾아내 공유하기도 했고요. 현재 식당에는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 식당이 불법 건축물인 사실도 밝혀냈고 결국 식당은 문을 닫게 됐다고 하네요. 구독자 6만 명이던 이 채널은 어느덧 30만 명을 돌파했고요. 또 다른 가해자의 근황도 공개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근무하던 이 수입차 딜러사 사이트에 별점 테러가 이어지면서 회사 측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명예를 고려했다며 해당 남성을 해고했는데요. 하지만 이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잘못 지목된 여성에게 SNS 공격이 집중되는 일도 벌어지면서 사적 제재를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유튜버들까지 가세해 가해자 44명의 근황을 모두 공개했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 제재 논란이 커지자 해당 유튜버는 이 피해자 가족의 동의를 구했다고 맞섰는데요. 근데 사실은 아니었다고요? 네, 논란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지자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피해자 가족 측과 메일로 직접 대화를 나눴고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피해자 지원단체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첫 영상이 게시되기 전까지 피해자 측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구한 적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영상이 올라간 이후 삭제 요청을 했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방안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공지에 대해 삭제와 수정을 재차 요청했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 영상 업로드와 조회수 경주에 당황스럽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채널 운영자는 일부 공지 내용을 삭제하긴 했지만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냐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다라면서 여전히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리꾼들은 여전히 해당 채널에 올라온 영상 속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해자들의 근무지 등에 연락해 민원을 넣고 있고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20년 전 사건의 세세한 내용과 가해자 부모의 2차 가해성 발언 등이 재조명받고 있는데 일각에선 사적 제재란 지적과 함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행태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요즘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이 30대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네, 아직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이 부모님과 여전히 동거하는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캥거루족 20대 중후반보다 30대 초중반 연령대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5세에서 29세 캥거루족 비중은 80% 내외로 50% 수준인 30대보다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최근 증가 현상은 30대 초중반 연령대에서 주도했는데요. 네. 2020년 53.1%까지 치솟았는데 8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70%에 육박해 비수도권 지역보다 높았고요. 증가세 역시 꾸준히 늘었습니다. 또 취업자보다는 미취업자의 캥거루족 비중이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했는데 2020년 66%까지 늘어나면서 8년 새 2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고요. 반면 취업자 캥거루족은 소폭 하락세를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특히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도 컸는데 군복무와 결혼 연령 등의 영향 때문이라는 설명이고요.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73%를 기록해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캥거루족 청년층 증가 현상은 만혼이나 비혼주의 현상과 맞물려 작용하게 되고 결국 이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 기반이 약화돼 빈곤 상태로 전환되거나 일을 하지 않고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도 않는 청년 니트가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부모 세대에게는 노후 보장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도 지적했는데요. 부모 세대의 경우 노동시장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 중요한 시점에서 자신들의 노후 설계와 준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자식의 경제적 기반을 위해 시간적, 비용적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수리를 위해서 서비스 센터에 휴대전화를 맡겼는데 수상한 흔적들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휴대전화가 고장나 이 전화를 수리하기 위해 맡겼는데 내 사진첩을 누군가 들여다봤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분 나쁘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데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이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30대 여성이 겪은 이야기인데요. 지난달 깨진 휴대전화 액정을 고치기 위해서 서비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하루 만에 깨진 액정은 고쳤지만 휴대전화 사용 기록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서비스 센터에 맡긴 날 자신의 사진첩을 누군가가 1시간 넘게 들여다본 겁니다. 사진첩 안에는 다이어트 기록용으로 찍어둔 나체 사진부터 금융거래 내용 같은 개인정보들이 가득했는데요. 해명을 요구하자 서비스 센터 측은 수리기사가 휴대전화를 고치다가 잠깐 본 것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사진첩을 본 시간은 서비스 센터 운영이 이미 끝난 밤 8시부터 10시까지였는데요. CCTV 열람을 요구하자 수리기사가 휴대전화를 집으로 가져갔다며 슬그머니 말을 바꿨습니다. 서비스 센터 측은 새 휴대전화를 주겠다며 보상을 제안했지만 김 씨는 이미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에 빠진 뒤였습니다. 피해자는 약을 먹지 않으면 잠도 못 자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냥 다른 회사도 아니고 삼성이지 않느냐. 본인이 피해자인 줄도 모르는 그런 피해자들이 엄청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삼성 측은 개인 직원의 일탈로 발생한 문제지만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면서 고객 보상과 재발 방지 시스템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한 사람의 실수로 치부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상황에 급급해 다급히 보상만 이야기하는 대처가 상당히 아쉽네요. 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최근 대학 축제 시즌이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주막에 머물며 춤을 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문매를 맞고 있다고요. 네, 지난 5월 10일 전북대학교 축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논란의 주인공 축제장을 찾은 임병숙 전북 경찰청장이었습니다. 네. 직원의 권유로 축제장 주막에 자리를 잡고 술을 마신 뒤 이후 음악이 흘러나오자 약 1, 2분가량 춤을 췄다고 하는데요. 당시 인파관리에 투입됐던 경찰 일부가 임 청장과 함께 주막에 머무르면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생긴 겁니다. 축제가 열린 이틀 동안만 8만 명 이상이 몰렸고 더군다나 임 청장이 춤을 춘 그날에는 유명 가수 싸이의 공연이 예정돼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정돼 있었던 상황인데요. 네. 치안의 총책임자인 지방경찰청장이 가물을 한 행동이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식까지가 임 청장의 공식 일정이었고 이후 축제장이 가까워 직원의 안내를 받아 주막을 찾았다면서 당시 축제 현장의 인파관리 지휘권은 전주 덕진경찰서장에게 있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위와 현장 경찰관의 자리 선점 등으로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흥의 민족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때와 장소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낄끼빠빠라는 말이 문득 떠오르네요.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을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이제 진료를 본 지가 한 10년 차 올해로 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제가 진료를 하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느낀 그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관련돼서거든요. 유병률 자체도 그 사이에 굉장히 높아졌고 그 개입 방법이나 중재에 대해서도 변화가 많아서 또 그만큼 많은 양육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신 내용이라서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일단 자폐 스펙트럼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자폐증이라고 이제 불렀었고 또 아스퍼거 증후군 혹은 이제 전반적인 발달 장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불렀는데요. 이제는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래서 스펙트럼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자폐에 관련된 증상들을 가진 많은 다양한 분들이 있다. 근데 같은 자폐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그 증상과 양상이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의미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용어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진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성의 질적인 저하. 가 되겠고 두 번째는 좀 제한되고 반복적이거나 좀 상동증적인 흥미나 행동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1번과 2번이 있으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발달에 어려움을 끼칠 때 이거를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부르고 발달 장애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폐 스펙트럼은 왜 생기는 거예요? 이 선천적인 거예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좀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뭐 당뇨, 고혈압, 암 이런 다른 질병들도 정확하게 한 가지 단일 원인이 무엇인지 딱 밝혀진 것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발달 장애나 질병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열심히 연구 중이고 새로운 연구 결과들도 계속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생기나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도 사실은 계속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알려진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후천적이라기보다는 선천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즉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발생할 본인이 어떤 소인이나 요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이고요. 또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기본적으로 뇌 발달의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태내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이미 가지고 있다,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방영됐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덕분에 이제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오해 편견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드라마 속 캐릭터를 보고 자폐인은 천재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최근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고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 마라톤 기억나시죠? 네. 우리 그 조승우 배우님이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또 자폐증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또 그때는 이제 극중 캐릭터가 지금 우영우하고는 좀 다른 캐릭터였죠. 그래서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에서 마라톤에서 보이는 그렇게 조금 이제 상동증적인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대화가 원활히 되지 않는 경우가 조금 더 흔하고요.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나온 그 우영우 캐릭터는 조금 더 희귀한 특징을 가진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전형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티피컬의 반대, 에이티피컬하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에이티피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형적인 것에서 벗어났으니까 다른 사람과는 좀 더 다른 발달 체계 혹은 다른 감각 체계 혹은 이제 평균적인 발달에서 좀 벗어나서 특정 영역은 굉장히 뛰어나는 거에 반면에 또 특정 영역은 조금 더 뒤처질 수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꼭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그 인구군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수학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좀 평범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안에서도 그런 비율로 이런 우영우 같은 분들이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도 유병률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는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아졌다는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진 거예요? 네, 실제로 요즘에 연구들을 보면은 이 유병률이 조금 천차만별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낮게는 0.5%. 에서부터 높게는 뭐 2, 3%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의 유병률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체감하는 유병률만 해도 이제 진료실로 찾아오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고 문의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병률이 왜 늘어나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언어 지연도 그렇고 뭐 지적 장애도 그렇고 조금 뭐 느린 아이 아니면은 좀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좀 특별한 아이 아니면 4차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치부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이것을 조기에 발견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구나 하고 전반적인 그 사람들의 인지나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뭐 소아정신과 의학 쪽에서도 이 조기에 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 툴들이 많이 개발이 된 거죠. 예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런 거구나. 좀 이런 사인이 보면 더 빨리 가야 되겠구나 하고 병원에 찾아오는 인구도 늘어났고 또 병원에서도 진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진단 툴이나 이런 도구들이 더 많이 개발되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전체 유병률이 늘어나는 것에 한 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이제 인식도 예전에는 뭐 어쩔 수 없다 혹은 이제 숨기거나 뭐 이랬다면 이제부터는 좀 고칠 수 있다 뭐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뜻으로 그리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실 유병률에서는 뭐 출산 연령 자체가 부모의 나이 자체가 좀 더 많아지는 것. 그다음에 다양한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도 이제 발달장애 전반적인 발달장애 유병률을 높이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를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이 자폐 스펙트럼 증상은 언제부터 나타나고 진단은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제가 초반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가 사회성의 질적인 저하고 두 번째가 흔히 상동행동이라고 부르시는 제한되고 반복된 흥미나 행동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 상동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나이가 만 2, 3세 지나서 더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기 발견 사인은 대부분 사회성의 질적인 저하로 발견을 하곤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성이 언제부터 발달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사회성의 초기 발달은 사실 생후 한 3, 4주부터도 시작합니다. 이 사회성이라는 거는 뭐 이제 주양육자를 알아보는 거, 주양육자를 더 선호하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발달을 하지만 그것을 정상이다 아니다. 혹은 전형적이다 아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조금 더 개월수가 지나야 되겠죠. 이제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은 한 돌즈음이 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눈을 잘 마주쳐요. 그래서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그냥 이제 사람을 빤히 쳐다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나의 의사를 전달하고 내가 말을 할 때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 얼굴 표정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애쓰는 그런 눈 마주침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인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돌즈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원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을 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2돌 정도가 돼야 말이 나오는데 그 전부터도 아이들이 제스처 사용 같은 걸 많이 하죠. 도리도리 고개를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손을 휘젓는다든지 아니면 안아달라고 두 팔을 벌린다든지 아니면 사랑해 하고 하트표를 한다든지 이런 제스처 또한 사회성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런 제스처는 한 9개월부터 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성의 발달들은 사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발달을 하긴 하지만 개인차가 워낙 커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돌쟁이인데도 뭐 사실은 뭐 제스처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 6개월부터 너무 막 엄마 아빠랑 그 감정의 교환이나 이런 상호작용이 잘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저희가 말하기로는 18개월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개인 차이도 크고 또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 발달이나 다른 영역의 발달도 좀 올라와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자폐 스펙트럼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단 눈 맞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눈 맞춤이 된다 안 된다는 언제부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눈 맞춤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소통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아나운서님과 제가 대화를 할 때도 눈을 이렇게 계속 마주치잖아요. 네. 근데 눈은 몇 번 마주쳤어 이렇게 세보라고 하면은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뭐 10번 중에 몇 번 안 보면은 눈 맞춤이 안 된다고 봐야 된다. 뭐 10번 중에 한 9번은 되는데 한 번은 절대 안 봐요.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꼭 양적으로 보기보다는 네. 이 눈 맞춤을 이용해서 이 아이가 나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돌쟁이를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말이 거의 없죠. 옹알이나 소리 지르거나 우는 것 정도인데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할 때 아니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거부할 때 주 양육자의 얼굴을 쳐다보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원하는 과자를 달라고 하거나 우유를 달라고 할 때는 소리를 내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치고 눈빛으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부족하다. 그래서 도의즈음이 되면 이게 원활해야 되는데 계속 좀 잘 안 된다. 그리고 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적극적으로 눈 맞춤을 하려고 우리 아이와 시도를 해봤는데도 계속 어렵다 하면은 이거는 눈 맞춤의 질적인 저하를 조금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이 눈 맞춤 상호작용, 뭐 대근육, 소근육 발달 등 다 괜찮은데 이 호명 반응이 좀 너무 약해서 고민이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좀 자폐를 의심해 봐야 할까요? 사실 이게 이제 아까 유병률에 관해서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그 기본 지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정보로 이제 빠져들다 보면은 내 아이의 모든 게 이렇게 좀 잘못된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뭐 이제 흔히 말씀하시는 게 눈 맞춤, 호명 반응, 그다음에 포인팅 이 세 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굉장히 이제 아이를 가지고 테스트를 계속 맞아요.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호명 반응도 이제 숫자를 세면서 몇 번 불러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포함한 발달 장애는 발달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되는데 이것만 안 돼요. 했을 때 그게 발달 장애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겠죠. 네. 그래서 특징적으로 호명 반응이 더 두드러지게 안 되는 친구, 눈 마주침도 안 되는데 호명 반응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제스처도 될 때는 있지만 잘 안 된다. 이러면 전반적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의심해야 되지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수많은 체크리스트를 모두 우리 아이한테 대입해가지고 10개 중에 2-3개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너무 걱정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폐 스펙트럼은 아니지만 눈 맞춤이 잘 안 되고 호명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기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테스트를 하거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걱정이 되신 나이가 2돌 전이겠죠. 네. 그럼 2돌 전에는 타고난 성향이 기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럼 기질 중에서 호명 반응이나 눈 맞춤이 좀 적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굉장히 순하고 점잖거나 혹은 기질적으로 굉장히 느린 아이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반응성이 좀 적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부르면 여기 봐 이러면은 바로 뭐지 하고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계속 대화에 익숙하고 또 예의 바르게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해야 되니까 눈 맞춤이 빈번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굉장히 집중을 하다 보면은 누가 불러도 사실 못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들었지만은 원하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의상 돌아봐야지. 엄마가 날 불렀으니까 한 번은 돌아봐줘야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푹 빠져 있을 때는 못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기민하게 빠르게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질적으로 굉장히 느린 친구들이나 반응성이 적거나 그러니까 선비 같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호명 반응이나 눈 맞춤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제 주변에서 아이가 뭐 자동차에만 관심을 보인다거나 뭐 천장에 돌아가는 선풍기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경우가 있으면 자폐를 걱정하면서 막 고민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게 호기심 때문인 건지 아니면 자폐 스펙트럼의 증상인 건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했던 큰 진단 기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사회적인 질적인 저하였고 두 번째가 이 상동 행동이라고 불리는 제한된 관심사, 반복적인 흥미나 행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뭐 선풍기만 뚫어져라 쳐다본다든지 아니면은 손가락을 계속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자동차만 가지고 논다든지 숫자에 너무 꽂혀서 네. 숫자 놀이만 계속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제한된 관심사죠. 근데 이런 것들이 평범한 아니면 보통의 아이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지 않은 아이들에게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네. 발달의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한 가지 놀잇감 혹은 한 가지 물건, 한 가지 특정 감각을 이제 추구하는 모습들이 이제 빈번하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걸 마스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놀잇감도 하나를 이제 쥐어줬더니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능이 있네, 이런 기능이 있네, 흔들었더니 소리가 나네, 너무 신기해. 자동차는 굴렸더니 돌아가네, 너무너무 신기해. 네. 공룡을 일렬로 막 세우고 공룡의 이름을 다 외우고 이런 경우들도 흔히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랬고요. 네. 근데 이제 이 행동만으로 이것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시사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이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말하는 제한된 관심사라고 부르게 될 때는 이러한 특정한 관심사에 꽂혀서 다른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끼칠 때 예를 들면은 네. 숫자에 너무 꽂힌 애가 있어요. 한번 밖에 나가면 모든 숫자를 다 읽어야 돼서 집에를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거나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위험할 정도로 이 아이의 일상을 저해할 정도로 어린이집에 안 간다든지 아니면 기관에 갔는데도 단체 놀이를 해야 되는데 주의 전환이 안 되고 계속 숫자에만 꽂히고 또 이것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부르고 달래고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계속 이거에만 꽂혀 있는 경우 그러면은 그게 일상생활에 저해를 주고 다양한 놀이를 못하기 때문에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네. 사실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는요. 이런 얘기 들으면 다 우리 아이 얘기 갖고 걱정이 돼요. 지금 이 방송 듣고 좀 불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사실 다양한 체크리스트들이 많이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M 차트라고 불리는 Modified 체크리스트 Autism for in Toddler 그러니까 네. 토들러 걸음마기 아동을 위한 오티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건 인터넷에 많이 있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다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해당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집에서 체크를 해보실 수는 있지만 10개 중에 한두 개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또 너무 어린 나이 뭐 돌쟁이한테는 이게 맞지 않아요. 걸음마기 친구기 때문에 네. 한 18개월에서 한 30개월 전후 친구들한테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뭐 한두 개 안 되는 거는 사실 괜찮아요. 어쩌다 안 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전반적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고 느끼실 때 그럴 때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의심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여기서 고민을 그만하고 그냥 불안을 덜어내고 양육을 해도 되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막 고민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너무 너가 유별나게 보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또 들으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정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일 수도 있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안심하셔도 듣고 됩니다. 싶어서일 수도 그렇죠. 있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매일 엄마가 그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니라 하더라도 양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고 네. 부모의 불안이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아의 질이나 이 애착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걱정이 된다고 하면은 너무 늦지 않게 정신과를 방문해서 조기에 필요하면 조치를 받고 그게 네. 아니라면 걱정을 덜어내셔가지고 좀 더 편안한 육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이 무엇이고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살펴봤는데요.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지 궁금해요. 예, 오늘은 작품 고르다가 굳이 소개해야 하나 싶을 만큼 유명한 공연을 소개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갖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뮤지컬 시카고입니다. 네. 보통 유명한 작품은 좀 잘 안 하는 편이셨잖아요, 대표님이. 네, 근데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유명하니까 그냥 넘어가기 눈치 보여서요. 저도 아는 작품이네요, 뮤지컬 네. 시카고. 이런 작품일수록 소개하기가 좀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예, 뭐 근데 어렵다기보다는 뭐 워낙 다들 많이 아시니까 뮤지컬 시카고가 오늘이 6월 6일인데 내일부터 6월 7일부터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공연이 시작돼서 가져왔고요. 우리나라에서 롱런하고 있는 공연인데 아마 그 작품 이미지나 이런 거 거리 다니시다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작품이라서 혹시 아직도 이 공연 보지 못하셨다면은 이번 시즌 내일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늦지 않았거든요. 노려보시면 이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네. 저도 뮤지컬 시카고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네. 이건 그만큼 뭐 이 작품이 오래됐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예, 작품 원래 만들어진 그 시기도 오래됐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초연된 것도 꽤 됐어요.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초연이 됐고 2000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초연이 됐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영화 시카고도 있어요. 영화 뮤지컬 영화죠. 뮤지컬 영화 시카고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캐서린 제타 존슨, 르네 젤리거, 리차드 기어 뭐 이렇게 화려한 라인업이 있었고 근데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게 2003년이니까 영화보다 뮤지컬 시카고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더 먼저 공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도 흥행되었던 걸로 전 기억하고 당시의 상황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티켓 예매를 막 교보문고, 영풍문고 지금 없어졌지만 종로서적 이런 데서 판매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시카고 티켓 구매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엄청 서 있었던 거를 제가 기억이 나고 당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2000년대 초반에는 공연 티켓을 서점에서 구매했어요? 예, 제 목공소 사장이 전하는 옛날 이야기 시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제가 처음 일했을 때가 이제 저는 95년부터 일을 했는데 제가 했었던 일 중에 주요 일 중에 하나가 이 예매처 그 서적 그때는 은행에서도 팔았었고요. 맞아요, 은행에서 팔았어요. 약국에서도 팔았고요. 그 이화여대 앞에 약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티켓 판매처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뭐 그런 애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하던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보문고나 종로서적, 영풍문고 가면 거기 티켓 판매하는 부스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판매하는 직원분들이랑 이제 친분을 터요. 밥을 먹고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포스터를 사람들한테 제일 잘 보이게 가운데 쪽에 붙여달라. 뭐 이런 일을 하고 다녔었었는데 그때 이제 시카고 티켓을 판매했었었고 그 뮤지컬 시카고의 초연 때 최정원, 인순이 뭐 이러신 분들이 출연했었는데 당시 이제 공연이 시작한 다음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재밌다는 소문이 쫙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막 그 교보문고에 줄을 서갖고 티켓을 사려고 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당시에 기억에 몇 천만 원 이상의 판매 금액이 하루에 그 예매처에서만 딱 판매가 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렇게 시카고가 우리나라에서 초연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이제 시즌을 거듭하다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KBS니까 KBS 남자의 자격 이 프로그램에 박할린 감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할린 감독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한테 알려진 박할린 감독이 이제 인기가 생기고 이 박할린 감독이 새로운 버전의 뮤지컬 시카고에서 15인조 밴드와 함께 무대에서 지휘를 하면서 이제 지휘하면서 그 배우들이랑 막 대사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게 또 소문이 나면서 시카고가 또 한 번 더 흥행적인 요소가 더 생기면서 더 탄탄하게 흥행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빵 터졌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에 24년 동안 올해까지 꾸준히 공연하게 된 건데 뭐 국내에서 하는 그러니까 국내 배우들로 하는 버전, 외국에서 하는 오리지널 배우들의 버전 뭐 상관하지 않고 시카고는 하기만 하면은 그냥 무조건 관객들이 많이 오는 매번 부러운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화제성이 대단한 작품이잖아요.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화제성도 있었고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이제 공연 업계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공연이나 이런 그 영화나 뭐 이런 것들 영상물을 통해서 많이 저희가 접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그 유튜브나 뭐 이런 거에서.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공연은 그렇게까지 알리는 게 많이 그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연 무대의 어떤 영상이나 이런 콘텐츠들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거 보고 여기서 다 봤으니까 공연장에 가서 비싼 티켓 내고 보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좀 조바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뮤지컬 시카고가 그런 그 고정관념 이걸 좀 깬 경우인 거죠. 근데 이제 시카고에서 어떤 한 장면이 있는데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떤 그 남자 주인공, 그러니까 당시에 최재림 배우가 연기하던 빌리라는 역할이 그 소녀시대 티파니가 연기한 록시라는 역할, 이 록시를 최재림 배우가 이제 한쪽 다리에 앉혀놓고 마리오네트처럼 연기하면서 노래하는 장면, 막 그 최재림 배우가 입 다물고 여자 목소리 냈다가 남자 목소리 냈다가 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영상이 한번 딱 공개가 된 다음에 이 영상이 소위 얘기해서 확 뜬 거예요. 네. 떡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떠서 이 조회수가 올라가는 만큼 예매처 티켓 판매 사이트에서도 순위가 올라가고 좌석이 매진돼 가는 게 실시간으로 보였었던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제성이 시카고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에 작품이 재밌다는 그냥 입소문, 그 다음에는 이 박할린 감독으로 대표되는 TV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효과, 그 다음에는 이 공연 어떤 콘텐츠, 영상 콘텐츠,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이 화제성이 좀 증가하고 생기면서 그 다음에는 이번엔 캐스트가 누가 될 것이냐 뭐 이러면서 할 때마다 대단한 화제성을 갖게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안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뮤지컬 시카고는 이번 시즌에도 흥행을 이어갈 것 같은데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내일 공연인데 예매처 보면 표가 없어요. 거의 매진이에요. 예. 그리고 큰 공연장에서 하는데 그 좌녀석이 있는 회차도 저 뒤쪽 좌석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직 공연 기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고 좀 남았으니까 이제 새롭게 티켓 오픈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공연 본 지 한참 됐는데 나 공연 봐도 되나 이러신 분들, 사람 별로 없을 때 좋은 좌석에서 본다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카고 같은 공연은 사람 많을 때 조금 뒷좌석이라도 거기 낑겨 들어가서 보면 이 객석 분위기에 또 이 어떤 문화적 어떤 이 포만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예. 그럼 이번 시즌 무대에는 또 어떤 배우들이 오르는지가 궁금한데요. 예. 이번 시즌 무대에 오르는 배우분들 뭐 워낙 역할이 많으니까 다양한데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나 준비했는데 거기 여성 주인공 역할 중에 록시아트가 있거든요. 네. 이 록시아트를 이번에 연기하는 배우분들이 뮤지컬 배우 민경아 배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녀시대 티파니, 그다음에 아이비 씨거든요. 이 세 명이 같이 함께 준비한 록시라는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넘버 듣고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시죠. 모두가 알게 될 이름, 그래 바로 록시. 행운이 따르는 이름 맞아, 바로 록시. 곧 유명 인사가 될 거야, 모두 알아보는 그런 스타. 내 전부를 알아보겠지. 내 눈, 머리, 가슴과 코. 멍청한 정비공의 아내는 악역 록시. 살인도 예술이라네. 내가 리지 않으면 난 혜성처럼 데뷔해. 섹시
뮤지컬 시카고 가운데 록시, 민경아, 티파니, 아이비 배우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뮤지컬 시카고는 이런 재즈풍의 넘버가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 일단 음악 자체가 뭔가 끈적이기도 하고 뭐. 근데 이제 이게 무대 위에 그 15인조 라이브 빅밴드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배우들이 지금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배우들, 옆에 있는 앙상블 배우들이 주로 검정색 타이트한 의상을 입고 있는데 그 섹시한 느낌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그렇게만 빅밴드랑 검정색 타이트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으면 무조건 시카고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색깔 있는 음악을 갖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 시즌 배우분들 조금 더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요 방금 록시아트 이 역할 말고 이 록시아트에 비해서 약간 선배 같은 역할인 벨리 켈마 역의 그 최정원, 윤공주, 정선아 배우.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음악으로 만나보신 록시 역할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경아 배우, 아이비 배우, 소녀시대의 티파니 영, 그리고 빌리 역할에는 최재림 배우, 박건영 배우 이렇게 출연하고요. 이 외에도 많은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고 시카고는 이제 앙상블 배우분들이 굉장히 화려한 댄스 이런 게 좀 있어서 무대를 찾아가 보시면은 굉장히 풍성한 그런 앙상블 배우분들의 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근데 저희가 아직 공연 내용 소개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소개할 때마다 늘 그 생각하는 딜레마인데 네. 영화도 있고 24년째인데 내용 모르실까 싶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 원하시면 영화를 보셔도 되고 뭐 워낙 많이 공연된 작품이니까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대적인 배경은 1920년대 시카고가 배경이고요. 그 당시에 시카고가 어떤 느낌인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시카고는 재즈, 술, 뭐 욕망, 범죄 막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 시기에는 돈이면 뭐든지 가능했던 곳이 바로 이 시카고라는 곳이죠. 이 시카고는 유흥과 환락이 넘쳐나는 도시였고 이곳에는 이제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도 그 거리낌 없이 냉혈한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시대적 장소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요. 이런 도시인 시카고에 쿡 카운티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 교도소가 있는데 이 교도소에는 자극적인 범죄와 살인을 저지른 여죄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그 보드빌 배우였던 벨마 켈리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여죄수 중에 이 벨라 켈리는 남편이랑 여동생을 살해하고 교도소의 간수인 마마모튼의 도움을 받아서 언론의 최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교도소에 있지만 최고의 인기 스타였던 거예요. 인기 스타 여죄수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에 어떤 다른 여성 그 여성의 불륜남이었던 프레드 케이슬리라는 남자를 이 록시아트라는 여성이 살해를 해요. 살해를 해서 이 여죄수가 돼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오는데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벨마 켈리라는 사람의 어떤 인기를 이 록시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가져가게 되니까 이제 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변호사 중에 빌리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그럼 내가 맡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자들 세간의 관심 같은 게 다 모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죄수 2명과 이 빌리 플랜이라는 변호사 이 3명의 이야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풍자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뮤지컬 시카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이네요. 네. 범죄자 얘기니까요. 자극적일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 이게 범죄자 얘기라서 자극적인 것 때문에 관객들이 많이 온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작품은 사실은 통렬한 사회 비판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렇고. 당시에 이제 일전신문이라고 불렸던 당시의 언론, 그러니까 선정적인 뉴스 보도에 치중했던 이런 싸구려 저널리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묘사, 풍자 이런 게 담겨 있고 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오제이 심슨 사건에서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었던 미국의 이제 형법제도 모순 같은 것들을 시카고에서 신랄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의 그런 매력이 사회적인 어떤 그 통렬한 비판 같은 것들을 굉장히 위트 있고 멋스럽고 섹시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뮤지컬 시카고를 보고 있으면 정말 한 편의 쇼를 보는 기분이 든다고들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브로드웨이 40여원과 같은 쇼 뮤지컬을 보면은 화려한 의상에 막 그 번쩍번쩍거리는 이런 쇼라고 생각하면 이 시카고는 좀 다른 형태의 쇼인데
앙상블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대단한 그 춤을 보여주는데 이게 바포시라는 사람이 시카고라는 공연을 처음 만들었는데 왜 그 이미지로 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남녀 상관없이 검정색 타이트한 옷을 입고 손을 허리 뒤쪽으로 열중샷을 과하게 한 것처럼 뻗어요. 그다음에 손가락을 사그락 하는 이런 안무가 있거든요. 이 중절모 같은 걸 쓰고 이 안무가 바포시 안무의 대표적인 춤인데 요런 안무와 무대 중앙에 아예 그냥 딱 올라가 있는 15인조의 빅밴드 이게 어우러지면서 대단히 색깔 있는 이런 쇼의 느낌이 나거든요. 요 공연의 어떤 그 대표적인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시즌은 내일 이제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네. 뭐 아직 이번 시즌은 못 보셨겠지만 그래도 네. 과거에 이 작품 계속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기억을 떠올려 보면 뭐가 제일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요즘에 그 여성 서사, 여성 주인공인 작품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초연됐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남성 캐릭터 중심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뭐 드라마나 영화나 다 비슷비슷했지만 근데 이 공연이야말로 여성 두 명 아까 그 벨마 켈리와 록시 하트 이 여성 두 명이 주인공인 것도 있고 이 여제수들이 많이 모이는 이 교도소에서 이미 들어가 있는 여제수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6명의 여제수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제수들이 자기가 죄를 왜 지었는지 어떤 누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럴만하지라는 가사를 붙이면서 이 여제수들의 그 범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안무가 이 숨겨놨던 빨간색 천을 확 끄집어내는 게 있거든요. 피를 연상케 하는 건데 그게 너무 멋있고 섹시하고 시원하고 통렬하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나오는 장면이고 무대에서 봐도 너무 멋지고 예, 뭐 범죄자를 옹호하는 얘기가 아닌데 여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그 남성 우월주의에 있었던 좀 힘들었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표출이 되니까 환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지금도 사실 시카고 하면 그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꾸 멋지다고 하시니까 공연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들어볼 노래는 어떤 곡이에요? 시카고의 넘버들이 굉장히 좋은 넘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넘버는 이 넘버일 거예요. 그 뭐 저기 KBS에서 방송하니까 이거 좋네요. 열린 음악회 막 이런 데서 많이 했었던 네. 그 뮤지컬 넘버이기도 해요. 올댓 재즈라는 넘버 아마 들어보시면 이 노래가 시카고 노래였어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이 노래가 거의 오프닝 가깝게 나오거든요. 이거 하고 나면 관객들이 이러면서 막 박수 치고 이 벨마 킬미를 남성 그 이제 앙상블들이 위로 쫙 들어서 하는 씬이 있거든요. 네. 이 씬 너무 멋진 씬입니다. 노래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시카고 소개하면서 이 넘버가 가장 상징적인 넘버라고 생각하는데 올댓 재즈 예전에는 인순이 씨의 어떤 영상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최정원 배우가 그 록시 아트란 역할도 하고 벨마 켈리도 하는 분이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번엔 최정원 배우의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목공소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시카고 가운데 최정원 배우가 부르는 올댓 재즈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Come on baby 함께 즐겨봐 And all that jazz 무릎을 세우고 스타킹 벗고서 And all that jazz 차를 타고 멋진 곳으로 가 술은 차갑고 음악은 뜨거워 밤마다 화끈하게 즐길 수 있는 곳 And all that jazz 기름칠한 머리에 버클 슈즈 And all that jazz 걸쭉한 남자가 브루스 불겠지
all that jazz 껴안고 밤새며 춤추자 걱정은 하지마 진통제 줄 테니 미치도록 한번 흔들며 즐겨봐 And all that jazz 이 여자 흔들면서 춤추네 And all that jazz 스타킹 벗겨져라 흔들어 And all that jazz 커드는 풀어버려 엄마가 놀라겠네 땅에 춤